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곧 수능이 다가오다 보니 마무리 특강을 준비하다가 제가 수능을 볼 때가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로 읽는 것보다 귀로 들으면 더 잘 기억하는 까닭에 무언가 틀어놓고 듣는 걸 좋아하는데 쉬고 싶은 시간에 즐겨 듣던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굉장히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느라 항상 바쁘셔서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저보다 4살 어린 여동생과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를 만난 적은 없는데, 나중에 동생이 알아본 바로는 외국에 어디에 가서 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따지고 싶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못하게 멀리 떠났다며 울면서 말했었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사라진 것을 알고 찾아보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때 어려서 몰랐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찾았는데 다른 남자랑 이미 같이 살면서 배가 불러있어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던져주고 오셨다고요. 끝까지 버티면서 애를 먹일까도 생각했었는데 임신한 배를 보니 저와 동생이 뱃속에 있을 때가 생각나 차마 그러지 못하셨다고요. 제가 30대 중반이나 돼서야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아마 어머니 뱃속에 있던 그 아이도 이제는 성인이 되었겠죠. 본인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면 자괴감이 들 텐데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머니와 살림을 차린 남자는 이혼도 안 하고 어머니와 지내더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터라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저희 남매는 바쁜 아버지가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그 빈자리가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해결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아버지는 급한 대로 집에서 살림을 해주실 이모님을 부르셨고 고모님이 집에 오셔서 계시게 하셨습니다. 그때 고모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집도 안 가시고 혼자 지내시면서 일도 안 하시는 상태셨거든요. 저희 집에 오셔서도 딱히 하시는 일은 없으셨습니다. 이모님께 뭘 해달라거나 하는 아버지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고 잘 하는지 살피셨죠. 그때는 어머니가 안 계신 것만 빼면 다른 문제는 없던 터였고 오히려 풍족한 편이었기에 아버지는 저희를 그런 식으로라도 돌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고모는 저희에게 말도 안 걸고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저희가 가까이 있기만 해도 인상을 쓰며 피했거든요. 보다 못한 이모님이 석훈이 고모,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아니, 애들 보려고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애들이랑 그래서 언제 친해지겠어요? 라고 하시니 그제야 밥은 같이 먹더라고요. 고모는 저희 숙제를 봐준다거나 저희 목욕을 도와준다거나 옷을 챙긴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모님이 저희에게 씻어라, 숙제했냐, 책 읽어라 등등의 일들을 챙기셨습니다. 도대체 왜 저희 집에서 지내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모는 그렇게 지낸 지 한 3년이 되었을 때쯤 아버지는 저희를 살던 집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모님은 그만 나오시라고 했다면서 저희에게 이별을 고하시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동생도 이모님과 헤어지기 싫다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찔끔거리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더라고요. 이사를 가서도 고모는 돌보거나 빨래를 해주거나 옷을 세탁해주거나 청소를 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냉장고에 먹을 거 사놨으니까 먹어. 설거지는 이제 할 줄 알지? 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해 겨우 만난 아버지께 차라리 저희에게 돈을 주시고 저희끼리 지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고모가 있으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힘들어요. 빨래나 설거지도 더 많고 저희 학교 가고 나면 집도 더 어지르고 학교 다녀와서 그거 치우는 것도 일이에요. 라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습니다. 분명 고모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언제 일어났는지 야, 너 뭐라고 했어? 라면서 소리를 치더니 달려오듯 저에게 돌진해 저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머리를 휘어잡혀 끌려다녔고 동생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울기 시작하고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고모를 제게서 떼놓으시더니 너 평소에도 애들한테 손댔냐?
엄마도 없이 크는 조카들 좀 봐주라고 내가 다달이 용돈도 넉넉히 챙겼는데 불쌍한 내 새끼들 때렸어?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이 났는지 고모는 제게서 손을 떼더니 아니 오빠 그게 아니고 석훈이 말하는 것 좀 봐. 기껏 지켜줬더니 라며 어버버거리며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그런 고모를 향해 동생이 고모가 우리를 언제 지켜줘요? 맨날 오빠가 다 했는데 내가 준비물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고 너처럼 엄마 없는 애들은 준비물 안 가져가도 다 이해한다면서 그냥 가라고 했잖아요. 얻어쓰라고 라며 소리치며 울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너 당장 짐 싸서 나가. 다시는 나한테 돈소리 하지 마. 지금부터 너희 용돈이고 뭐고 없어. 라며 고모를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모는 내가 가면 어딜 가? 오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며 격렬하게 반항했지만 아버지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쫓겼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닫고 뒤돌아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흐느끼며 우셨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서 보고 있는 저희 남매를 안고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일하느라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너희가 무슨 죄니? 라면서 저희가 숨이 막힐 정도로 안아주셨습니다. 고모는 그렇게 시골 할머니 집으로 간 건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 앞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하며 아버지가 같이 사는지 물어보더니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려 문을 열어주면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와 이방저방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더 가끔 집에 오셨습니다. 새벽에 와서 저희에게 10,000원짜리 몇 장을 주시고는 가시곤 하셨죠. 동생은 그런 아버지에게 가지 말라고 잡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시고는 바람처럼 사라지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저와 동생은 답답하고 두려웠지만 곧 아버지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잘하는 편에 끼었던 저는 동생 공부도 봐주고 숙제도 도우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착한 아이 소원은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에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희 집에는 온갖 물건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고 등기로 집에서 나가라는 퇴거 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시기는커녕 교도소에 계신다는 편지를 보내오셨고요. 동생을 데리고 면회를 갔죠. 그곳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TV에서 보던 나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석훈아, 아빠가 곧 나갈 거니까 동생 잘 보고 있어. 집은 아빠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아빠가 편지에 통장 비밀번호랑 썼거든. 그 돈으로 작은 새빵이라도 구해서 이사해. 미안하다. 라며 우시는데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낯설어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동생은 아빠라며 우는데 저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아버지 얼굴만 보았습니다. 얼굴은 분명 우리 아버지가 맞는데 눈빛과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여기저기 붙은 빨간 압류 딱지가 다시 눈에 들어오자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에게서 편지와 통장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도장과 신분증이 있는 것이 쓰여 있었고 통장 비밀번호도 있더라고요. 동생과 학교도 가지 않고 돈을 찾아 부동산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 일을 가셨는데 곧 오실 거라며 집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부동산 사장님들은 어른들하고 같이 와. 애들끼리 집 보러 가면 누가 좋아하니? 라며 집 보여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겨우겨우 새빵 놓는다는 벽보를 보고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을 하고 압류 딱지가 붙지 않은 짐들을 날랐습니다. 혹시나 나타날지 모르는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야 했으므로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움직였습니다. 짐도 많지 않아 이틀 만에 끝냈습니다. 통장의 돈은 빠듯했습니다. 아버지가 한두 달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나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자연스럽게 포기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상황 설명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졸업장은 받으러 오라는 선생님 말씀에 저는 차마 대답도 못하고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공사장이었습니다. 반 친구 중 한 명이 거기 가면 일은 힘들어도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만 믿고 덜컥 공사장으로 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저를 처음에 놀란 듯 보던 사무실 직원들은 학생이 왜 이런 데서 힘들게 일을 하려고 그래? 용돈 필요해? 라며 웃으며 묻더군요. 그래서 동생이랑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 돼서요. 월세 못 내면 바로 나가라고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무슨 일이라도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일 좀 시켜주세요. 라며 울먹거리며 말을 하는 저를 소장님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더니 오늘은 늦었고 내일 아침 8시까지 여기 문 앞으로 와 라고 하시더군요. 일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고기도 좀 사고 달걀도 좀 샀습니다.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달걀말이었거든요. 저는 비록 학업을 중단했지만 동생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생에게는 오빠가 학교에 일이 있어서 며칠 일찍 나갈 것 같아. 아침 차려놓으면 챙겨서 먹을 수 있지?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히 제가 공사장에서 일하게 된 것을 알면 동생이 위축될까봐요. 고기는 돼지 뒷다리살이 제일 싸 그 부위를 사서 동생이 좋아하는 간장 양념에 재웠다가 볶아 먹었습니다. 예전부터 반찬 투정이 없는 아이라 뭐라도 해주면 맛있다면 먹는 동생이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동생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며 희수야, 오빠가 고기 많이 사줄게. 그러니까 많이 먹고 살 좀 쪄라 라면서 웃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학교도 그만두고 일을 나가는 거 별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보다 세상 인심이 더 무서운 거라며 국어 시간에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말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약속대로 공사장 앞으로 갔습니다. 불을 지펴놓고 모인 아저씨들이 불에 모여 손을 녹이고 있더군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제 만났던 소장님이 그 안에 섞여 계시더군요. 저를 보시더니 왔어? 동생이랑 먹고 살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기 이 아저씨 보여? 이 아저씨가 시키는 일만 해. 그러면 돼. 라면서 한 아저씨에게 저를 인사시켜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아저씨를 박 반장님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저처럼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구석구석에 필요한 일을 시키고 공사장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직접적인 지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다정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제게 물을 건네며 중3이라고? 참, 내 딸이 고2야. 너처럼 어린애가 먹고 살아야 한다고 이런 데로 오냐? 기왕 왔으니까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 다치지 말고. 라면서 토닥여 주시다가도 일이 시작되면 정확하고 날카롭게 일을 지시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모래 나르기, 벽돌 나르기처럼 힘쓰는 일부터 배웠습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조심하는 법부터 배웠지만 너무 힘드니까 자꾸 안전수칙을 어기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박 반장님은 너 그따위를 할 거면 가! 이 자식이! 라며 소리치고 혼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 끝나는 시간이 되자 박 반장님이 오셔서 할만하냐? 정 안 되겠으면 다른 일 알아봐. 그러다 다쳐서 평생 고생하지 말고 라고 하시고는 가시더라고요. 제가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음 날부터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첫날 받은 일당을 가계부에 꽂아놓고 잠을 자는데 동생이 오빠 학교 안 갔지? 오빠 이제 학교 못 가? 라며 우는데 아니야, 오빠 잠깐만 그러는 거야. 아버지 오시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우리 전처럼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희수는 걱정 말고 학교에 잘 다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라고 말하고 뒤돌아 누웠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런데도 일 끝나고 나면 돈이 생기니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밥도 많이 먹고 일할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이 베낀다는 말이 맞는 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멘트 바르는 일도 배우고 벽돌 쌓는 일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밥값하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돈도 차곡차곡 모으며 잘 지냈습니다. 하루는 일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며 동생 먹이려고 고등어 한 마리를 사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상의 고개를 드니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홍석훈, 졸업장은 받으러 오랬지? 안 와서 우리가 왔잖아.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들도 졸업장을 손에 들고 야 홍석훈 우리 졸업했다 라며 저에게 우르르 달려오는데 저는 그만 고등어 든 채로 울어버렸습니다. 일부러 졸업식 생각을 안 하고 지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졸업장 받아야지 라며 졸업장을 낭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가로등불 아래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길거리 졸업식이었던 것이죠. 불과 2달 전까지는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낯설지만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걸 그렇게 느꼈던 것도 같습니다. 선생님은 졸업장을 주시며 꼭 안아주시더니 이대로 포기하지 말고 꼭 다시 공부하는 거야. 석훈이 너처럼 머리 좋은 아이가 이대로 공부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지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한번 정확하게 뭔가를 배우면 잘 잊어버리지도 않아 공부를 곧잘 했거든요. 전교 1등은 못했지만 상위권에는 꼭 들었죠.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집에서 부모님이 돌봐주셨다면 좀 더 잘했을 수도 있지만 학교 다니는 데는 동생도 챙기면서 다녔기에 그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선생님도 아셨기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선생님의 그 말씀은 저에게는 희망줄이었습니다. 두고두고 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놓지 않게 했거든요. 그 결심을 꼭 이루겠다는 희망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않도록 했던 말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희망을 품고 저는 공사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녁이면 동생 공부를 봐주고 선생님이 주신 고교과정 문제집을 틈틈이 풀어보기도 했죠. 금방 오시겠다던 아버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동생 중학교 교복도 사주고 새 신발도 사주고 새 가방을 사주는데도 아버지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동생과 아버지에게 수없이 편지를 쓰고 아버지에게 수없이 답장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오시지 않더라고요. 동생이 중학교에 올라가고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하고 받은 성적표를 아버지께 보내드리면서 저는 조금 울었습니다. 동생에게 너무 고마워서요. 오빠도 저녁 때나 돼서야 들어가는데 혼자서 학교 다니는 동생이 공부도 잘하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학원 가고 싶으면 얘기해. 오빠가 보내줄게. 라며 말을 하는 제게 동생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숙제 많아서 싫어 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제가 무리할까 걱정이 되니 저런 소리 한다는 걸 알았기에 그마저도 기특했습니다. 동생이 성적을 잘 받아오니 일하면서도 흥이 났습니다. 아저씨들이 자식 생각하면 일할 맛이 난다고 하시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저금했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이사 갈 돈도 있어야 했고 동생한테 부족함 없이 해주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소장님과 박 반장님은 그런 저를 기특해 하셨습니다. 여름이 깊고 장마가 되자 일할 수 있는 날이 줄어 제가 걱정을 하고 있으면 어이쿠 우리 석훈이 땅이 꺼지겠다. 이쪽 일 오래 하려면 이런 것도 유하게 받아들여라. 그래야 오래 간다. 안 그럼 복장 터져서 못해. 다음 공사 들어갈 때도 나랑 갈래? 라며 웃으며 농담도 하시고 집에 갈 때 반찬 사가라면서 10,000원씩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치는 날이면 집에 가 잠도 자고 집 청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책은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냥 잠을 더 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잘도 갔습니다. 동생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성인이 되어 현장에서 어엿한 기술자로 통했습니다. 흔히 짬이 굵어졌다고 하죠. 저는 아파트 건설 현장을 3군데 정도 돌게 되었고 박 반장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공사장 일에 투입되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셨다는 형량이 동생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나 끝이 난다는 소식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만 버티고 저도 대학에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틈틈이 공부해 검정고시는 합격해 놓은 상태였기에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군대 문제도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가면 동생의 생계 문제가 있기에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만 돌아오시면 된다고 그때까지도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고는 순식간에 났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철근을 올리고 있는데 박 반장님이 석훈아, 너 저기 가서 선 맞추는지 좀 봐라. 오늘 영 불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 박 반장님과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휘청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뒤편으로 땅을 파놓았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거기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지하 주차장이었는지 계단이었는지 하여튼 뭔가 만든다고 공간 확보를 해둔 것이라 꽤나 깊었는데 저나 박 반장님이나 위쪽을 신경 쓰느라 깜빡한 거죠. 저는 그대로 기절을 했고 깨어나 보니 병원이더라고요. 눈을 떠서 하얀 병원 천장이 보이는데도 이게 현실인지 꿈속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주변만 살피고 있는데 동생 얼굴과 박 반장님, 소장님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내가 살았구나 싶은 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끙끙거리며 소리만 냈습니다. 동생은 그런 절 보고 놀란 표정이더군요. 달려온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아무래도 수술 부위가 컸고 당분간은 저러실 수 있어요. 제 기능을 찾으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하시더군요. 제가 알아듣고 울자 동생은 오빠 울지마. 머리 울려. 푹 자.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제 손을 잡고 울더군요. 저는 그런 동생을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은 안 나오고 이상한 소리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안정제를 투약했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제발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지게 해달라고요. 제 소원은 너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놀랐던 저와 동생은 제가 또렷이 희수야, 오빠 괜찮아 하고 말하는 순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 반장님과 소장님은 회사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다 챙겨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병원비도 받아 수술비와 치료비를 낼 수 있게 해주셨고요. 일이 쉬는 날 문병 오셔서 제가 잘 치료받는지도 봐주셨습니다. 동생은 그 와중에도 모의고사 결과가 전국 30등 안에 들었다며 오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오빠 뒷바라지 할 테니까 얼른 나아 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자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치료받고 재활하고 했습니다. 저는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었고 수술을 받아 출혈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말하고 앉고 걷고 뛰는 운동성에 문제가 없었기에 저는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을 나가려고 했지만 동생이 불안해하고 박 반장님과 소장님도 다음 공사 들어갈 때까지 쉬면서 몸을 추스르라고 하셔서 한 달만 더 쉬기로 합의를 보고 휴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도 좀 보고 그간 못했던 공부도 좀 해볼까 했는데 잠이 늘어서 그런지 책 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쉬면서 라디오를 켜고 노래를 듣곤 했습니다. 동생이 집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러기 힘들었거든요. 공부에 방해될까봐. 여기저기 다이얼을 돌려가며 뭘 들을지 찾다가 사연을 들려주고 변호사님이 자문을 해주는 채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교도소에 간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동업자가 횡령을 했고 그 빚을 다 떠안은 거죠. 혹시나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구제 방법이 있나 듣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나와 화가 울컥나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연을 듣고 해결 방안을 듣고 어떤 법령이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어찌나 나쁜 놈들도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은지 같이 화가 났다가도 해결 방안이 생기면 같이 안심이 되고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게 기본인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물론 대강 이런 방법도 있다더라 정도였지만 법하면 어렵고 먼 것이 아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재미있었습니다. 시간이 잘 가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초반의 남자가 머리를 다쳐서는 집에서 라디오를 붙들고 혼자 화냈다가 웃었다가 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그때가 유일하게 제가 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한 달이 되었고 동생은 더 쉬길 원했지만 저는 앞으로 가족의 생활에 대해 생각하니 일을 더 이상 쉴 수가 없었습니다. 조장님은 석훈아, 현장 일은 아직 내가 불안하고 당분간은 사무실 돕자. 내가 여기 계장님께 너 일 좀 가르쳐 주시라고 부탁해놨어. 라고 하시는데 월급 자체가 달라. 아유,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라면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박 반장님은 보상금도 많이 받았다며 좀 더 쉬지. 그새를 못 참나. 너도 참. 하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웃어 보이고는 제 자리에서 다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부 한 분이 부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는데 돈을 다 달라고 한다면서 주변 아저씨들께 속상함을 토로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라디오에서 들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그거 그냥 합의 이혼으로 말고 소송으로 하세요. 유책 배우자는 재산 못 챙겨요. 아저씨가 먹여 살렸죠? 명의는 누구 명의예요? 라며 이야기에 참견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셔봐야겠지만 아주머니가 달라는 대로 안 주셔도 돼요. 상대 남자한테 받았던 각서도 있다면서요. 상담 받아보세요. 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는데 며칠 뒤 그 아저씨가 석훈아, 너 진짜 똑똑하다. 변호사 말이 너가 한 말이 맞다고. 같이 산 세월이 있어도 유책 배우자인가 뭔가 아무튼 그쪽 주장이 기각된다더라. 라면서 겁이 나서 못 가던 변호사 사무실에 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하필 구내 식당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다른 아저씨들도 집주인과의 분쟁, 접촉사고 처리, 개주의 도망 등등의 이야기들을 물어오셨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라디오에서 들은 거예요. 자세한 건 꼭 변호사나 경찰이랑 이야기하셔야 돼요. 라고 했지만 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장에 쉽게 이야기만 해줘도 감사다. 가서 너가 일러준 대로 묻고 따졌더니 경찰도 더 잘 도와주더래. 라면서 계속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틈틈이 그 방송을 듣고 기억해 두었다가 무슨 법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두는 게 제 일과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는 방송을 들으며 그늘 밑에 누워 쉬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식당에서 일하는 누나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라며 벌떡 일어나 물으니 아니, 너는 똑똑한 애가 왜 공부 안 하고 이러고 있어? 저번에 다쳤을 때 받은 돈으로 차라리 공부를 좀 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굴과 나이만 알고 지내며 인사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말을 하니 놀라. 그게 이러면서 어버버거렸습니다. 나 같으면 공부해서 출세해 동생 돌보겠다. 라고 하더니 점심 간식으로 나왔던 자두를 제게 몇 개 더 주고는 휙 다시 식당으로 가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어 멍하니 보고 있다 보니 점심시간이 끝나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누나가 오늘 끝나고 반찬 가져가. 내가 챙겨놨어. 이모한테는 비밀이다. 라면서 또 휙 돌아 들어가더라고요.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데 말을 못해 저러나 싶어 다음 날 또 다가왔기에 누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빤히 보더니 왜겠니? 너는 똑똑한 애가 눈치는 없구나. 너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 다 큰 처녀가 총각한테 와서 괜히 말 걸고 먹을 것 챙기고 하는 게 왜 그러겠어? 라고는 또 휙 돌아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누나의 말을 듣고 저도 온몸에서 열이 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덥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를 보며 남몰래 그냥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더 그렇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밥 먹으러 가서 누나를 마주치면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요. 동생 잘 키울 생각만 했지. 연애하고 누구 좋아하고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던 터라 갑작스러운 마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며칠은 그렇게 누나의 시선이 느껴지는데도 고개를 숙이고 피하기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감정들이 사치스럽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곧 출소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대신 동생이 아버지와 편지를 계속 주고받으며 아버지 소식을 알려주곤 했는데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들뜨고 좋더라고요. 혼자 생각으로
아버지가 분명히 나중을 위해 어딘가에 재산을 가져다 놓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늦었지만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려고도 생각 중이었고요. 그럼 누나에게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절 보고 돌아서는 누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한쪽 구석으로 간 저는 누나, 어쩌면 내가 사정이 좀 나아져서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누나만 괜찮으면 내가 대학 갈 때까지만 기다려 줄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저를 빤히 보더니 너가 대학에 가면 나 같은 거 쳐다나 보겠니? 그런 말로 나 꿰지 마. 괜히 민망하고 불편하니까 그러나 본데 됐어. 라면서 가버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한 말을 그렇게 곡해하고 가버리는 누나가 밉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만두자 싶어 별 말을 안 했습니다. 소장님과 박 반장님께도 아버지 출소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 오시면 일 그만두고 공부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과 박 반장님은 이제야 제가 고생을 덜게 됐다며 좋아하셨고요. 그동안 제가 번 돈은 동생과 저의 등록금과 당장 아버지가 출소하시면 이사 비용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내밀 만한 액수이기도 했고요. 전처럼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 내가 대학 가면 과외 아르바이트해서 오빠 학원비 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공부 시작해. 알았지? 오빠가 한 거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거라도 내가 하고 싶어. 라며 웃었습니다. 공부하느라 삐쩍 마른 동생이 그런 소리를 하니 괜히 짠하더라고요. 더 잘 먹이고 입히지 못해 미안한데 기특하기도 하고요. 우리 희수가 다 컸네. 오빠가 어디 학원비 좀 받아볼까? 하며 웃으면서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버지가 출소하시는 날 동생은 학교에 가지 않았고 저도 일을 가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밖에서 아버지가 나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괜히 웃음만 나왔습니다. 지난 6여 년의 시간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지나쳐 갔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열린 교도소 문으로 걸어 나오시는 것을 본 순간 저와 제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못 본 사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간 동생은 틈틈이 면회를 왔지만 저는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아버지와 가까운 식당에 가서 일단 밥을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눈물만 훔치시고 별 말씀 없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아버지를 잡은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에 오신 아버지는 여기서 둘이 지냈니? 라며 놀라시더라고요. 방 한 칸에 반지하 방에서 지내는 건 아셨지만 아무래도 생각보다 더 꼴이 말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막상 지내면 지낼만 해요. 라며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집을 살피시더니 이내 벽을 보고 누워 주무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 완연한 아버지의 모습에 저와 동생은 얼마나 고단하실까 싶어 그냥 그렇게 두었습니다. 새벽에 놀라 소리치며 일어나시긴 했지만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셨고 저녁 일찍 주무셨습니다. 낮에도 거의 누워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려놓은 음식이 하나도 줄지 않았거든요. 며칠을 그렇게 주무시기만 하던 아버지는 저와 동생이 일과 학교에 나간 사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나까지 짐이 될 수 없어 떠난다. 하지만 돈 벌어올게. 3개월 안에는 올 테니까 기다려줘라. 미안하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니, 써져 있다며 동생이 붙들고 울더라고요.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아버지만 출소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방법이 없으셨던 겁니다. 나름 야무지게 세웠던 계획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느껴지니 서운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일을 그만두지 않은 것이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실망해 우는 동생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시면 이렇게 하고 나가셨겠니? 아버지가 걱정이다. 우리는 지내던 대로 지내면 되지만 아버지는 어디서 뭐라고 계시겠어? 희수야, 흔들리지 말고 너는 공부해. 오빠도 하던 대로 일하면 돼. 라며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아버지가 걱정이 됐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저는 알았으니까요. 혹시나 아버지가 전과자 낙인을 달고
고생하지는 않으실까 걱정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찾아야 할지 막막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출소 소식을 듣고 거의 매일 언제 일 그만두냐고 물으시는 소장님과 박 반장님께는 계속 일하게 해달라며 웃었습니다. 제 표정에서 쓸쓸함이 느껴졌는지 그 후로는 별 말씀 없이 전처럼 일하며 지내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한숨을 크게 쉬는 버릇이 생기긴 했지만 전처럼 열심히 일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생 대학에 보내고 좋은 물건 사주려면 그래야 하니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연락이 없으셨기에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또 흘렀고 동생은 드디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약을 만들어서 약만 먹어도 낫게 하고 싶다며 약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했죠. 보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동생은 정말로 과외를 하며 돈을 벌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과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적 장학금으로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3학년쯤 된 동생은 저에게 오빠 이제 좀 쉬면서 공부해. 그간 모은 돈도 있고 나도 계속 벌고 있으니까 우리 생활은 되잖아. 오빠 곧 있으면 30이야. 얼른 공부 시작해. 라고 말해주더군요. 혹시나 아버지가 오실까 싶어 이사도 못 가고 있는데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공부 욕심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책임감이 있으니 제가 감히 공부하겠다고 일을 손에 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지쳤던 거겠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놈은 저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학교에서 동생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일하다 말고 달려갔습니다. 다들 서서 그룹별로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겁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고 정신은 차렸지만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 검사를 진행했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별일 아니길 바랐지만 동생의 갑상선 수치가 좋지 않아 검사를 해야 한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입원을 했고 동생은 별일 아니라고 시험 때문에 신경 써서 그런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다행히 2기에 발견이 되어 수술만 잘하면 회복이 잘 될 거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귀에서 귀로 빠져나가고 암이란 소리만 남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해 동생이 그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장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간병을 해야 하니까요. 수술비와 치료비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동생이 퇴원을 하고 항암을 다 받을 때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장님과 박 반장님은 너는 무슨 팔자가 그러냐? 아이고 이놈아 하시면서도 동생 맛있는 거 사주라고 봉투에 돈을 담아주시면서 동생 다 낫거든 얼른 와서 일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동생은 바로 휴학을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았죠. 금방 괜찮아질 거라며 암병동에서 제일 씩씩한 환자로 통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씩씩하게 잘 받았습니다. 물론 괴롭고 아팠겠지만 제 앞에서는 티를 안 내더라고요. 워낙 힘든 내색이 없는 아이라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동생 병수발을 8개월 정도 하고 나니 동생은 전이가 없고 계속 검사를 해서 다른 이상이 없으면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거봐 나 괜찮다니까 내가 복학 전까지 바짝 과외 많이 해서 돈 벌어서 치료비까지 갚을게. 오빠는 조금만 더 고생해줘 라며 울더라고요. 야 갚긴 뭘 갚아. 완치나 받을 생각해. 일할 생각 말고. 오빠가 알아서 해. 나중에 취직이나 하고 말을 해. 라는데 저도 찔끔 눈물이 났습니다. 좋아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소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공사장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서 일하려니 힘들기도 했지만 반가운 얼굴들이 보여 인사하며 밥을 먹으려는데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절 보더니 동생은?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좋아졌어 라며 답을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는데 누나가 오더니 이야기 좀 해 라고 해 누나를 따라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동생 얘기 듣고 걱정했어. 소장님이 이번에도 우리 보고 와서 식당 하라고 해주셔서 너 보는 줄 알고 다행이다 싶더라. 자 이거 받아.
하더니 통장을 내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돌려 말하고 그런 거 못해. 나는 너가 좋고 너가 똑똑한 사람인 거 알고 있어서 너가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도 비록 배움이 짧지만 너처럼 머리가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돕고 싶어. 그간 내가 모은 돈이야. 우리 엄마랑 아빠가 시집 갈 때 쓰라고 만들어준 통장이니까 이거 너 주고 나 너한테 시집 갈래.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통장을 누나에게 돌려주며 누나 미쳤어? 내가 무슨 결혼을 해. 동생도 하나 제대로 책임을 못 지는데 내가 무슨 결혼이야. 누나 고생하고 싶어?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다시 통장을 내밀며 난 너와 함께라면 고생해도 좋아. 난 그래. 라고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통장을 들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고생을 하려고 저러는가 싶은 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는데 입구에 누나가 서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요. 나 이제 너 따라갈 거야. 가서 나는 너랑 살면서 너 뒷바라지 할 거야. 동생이랑 지낸다고 했지? 동생 뒷바라지도 내가 할게. 둘이만 사는 거 아니니까 이상한 생각 말고. 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야. 라면서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구내식당 사장님 내외분의 딸인 누나가 왜 저 때문에 고생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달랠 생각으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쓸고 닦고 빨래하고 부엌 살림 다시 정돈하고 바쁘더라고요. 제발 가라고 사장님 어떻게 보냐고 사정을 해도 동생과 한 이불을 덮고 자버리더라고요. 동생도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는 오빠 공부시키고 싶어서 온 사람이에요. 우리 잘 지내요?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다음날 일을 가 구내식당부터 찾았습니다. 사장님 네 분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잘 달래서 돌려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대금을 못 받으셨다고 해서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 사장님 네 분도 저를 반기시기는 했지만 막상 딸이 저렇게 나오니 답답하셨겠죠. 하지만 저에게 뭐라고는 못하시고 그저 잘 부탁해 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몇 날 며칠을 누나에게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진짜로 누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책들을 막 사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본인도 답답해서 가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서점에 들어간 저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책을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글자인데 무슨 뜻인지 몰라 대입 준비하는 책이 있는 것을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글씨를 제대로 읽은 적이 없더군요. 놀랐습니다. 다니던 병원으로 가서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무래도 수술 후유증으로 난독증이 온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모르고 방치해서 교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랐어요? 라며 되물으시더라고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난독증이면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누나가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에게 누나 가세요. 난 다 끝났어요. 난 이라며 울었습니다. 제가 울자 누나도 놀랐는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며 묻더군요. 누나 내가 난독증이래요. 글자를 못 읽어요. 라며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그럼 읽어주면 되잖아. 너 라디오로도 듣고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 아니야? 내가 읽어줄게. 녹음해두면 너가 듣고 공부하면 되잖아.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누나가 그렇게 말을 하니 또 그럴싸하게 느껴졌습니다. 누나는 매일 밤 저를 위해 교재를 읽어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말에 저는 그 녹음본을 들으며 한자 한자 다시 글자를 배우듯 책을 봤고요. 나중에는 누나가 눈에 더 잘 들어오라고 더 큰 글씨로 스케치북에 써줘서 그 글씨를 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한 결과 저는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청 집중해서 봐야 했죠. 누나는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며 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사실 난독증이라는 것을 알고 누나가 책을 읽어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기심이 들어 누나가 해주는 대로 받기만 했으니까요. 훈련이 진행되고 나니 공부하는 데 속도가 붙더군요.
누나는 그런 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저는 대입시험을 치렀고 누나가 원하던 법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동생은 등록금을 내주었고 아버지는 결국 돌아오셨습니다. 원양어선을 타셨다면서 아파트 전셋값을 벌어오셨더라고요. 저와 누나는 양가 어른들 모셔놓고 간단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장님과 박 반장님은 크게 축의금을 내셨고요. 법학과에 갔지만 저는 더 이상 아내를 고생시키면서 사법고시 준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조교님이 학원 보조 알바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으로 저는 강의를 시작했고 나름 사탐 쪽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탐, 과탐 전문 학원을 운영하며 인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 때문에 고생한 탓에 손가락이 휘어 지금도 밤마다 주물러야 합니다.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싶네요. 동생은 제약회사에서 연구직으로 일하는데 제 강의 틀어놓고 보면서 모니터를 해줍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쉬시면서 저희 아들들 데리고 낚시 다니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고요. 저희 아내가 없었으면 저희 가족에게 이런 좋은 날이 있었을까 싶어 매일 고맙습니다. 물론 동생과 아버지도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줘서 고맙고요. 요즘은 나이가 드는지 자꾸 옛날 생각이나 소장님과 박 반장님을 찾아가 소주를 사곤 하는데 이번 기회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막막했던 그 시절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복덩이 우리 마누라,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사랑한다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괜히 쑥스럽네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